야구와 권투. 한일회담 반대 시위는 1964년 6월 30일 서울 일원의 비상계엄령을 불렀고 1965년에도 계속되었다. 나는 부산수산대학교 제주학과 1학년 대표였다. 내가 입학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친구들이 억지로 감투를 씌웠다. 그해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회에서 시위 동호회령이 내려왔다. 나는 과회의를 열어 찬반 토론회를 열었다. 시위 찬성자가 과반수였지만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시위 참여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 뒤에 집단 농성에도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했다. 1960년대 한국인의 문화생활에서 영화가 압도적이었다면 1960년대부터는 스포츠의 영역이 삶 속으로 확장된다. 나는 1964년부터 미국 메이저리그와 미국 흑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에 빠졌다. 메이저리그 야구는 그 후 61년간 나의 시간을 매일 평균 2시간씩 잡아먹었다. 1960년대 후반에 가면 메이저리그 선수의 이름, 몸무게, 키, 타율 등 성적을 거의 다 외울 정도가 되었다. 유명한 야구 명언 2개는 그 시절 한국인에게 딱 들어맞아 자주 인용한다. 좋은 사람은 꼴찌한다. 리오 도로셔. 끝나봐야 끝난다. 요기 베라. 김기수 선수가 1966년 6월 25일 일요일 장충체육관에서 이탈리아의 벤베누티 선수에게 판정승 주니어 미들급 세계 챔피언이 되었을 때 신문들은 호의를 냈다. 텔레비전 보급 대수가 제한적일 때여서 알리가 나오는 권투 시합은 다방이나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흑백TV로 구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와대 습격 사건으로 나라와 나의 운명이 달라지다. 1965년 3월 부산 수산대 입학, 1967년 3월 1일 공군 161기 지원 입대, 1970년 6월 30일 병장 만기 제대, 1971년 2월 1일 국제신보 수습기자. 이렇게 적으면 나의 삶의 궤적에 큰 영향을 끼친 날이 하나 빠진다. 그것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군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다. 당시 나는 영어를 잘한다고 유격관제병으로 뽑혀 동해안 1219m 고지의 레이더 사이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청와대 습격 사건 이틀 뒤 미 해군 정보 수집한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땐 레이더 스크린엔 한국으로 전개되는 미군 전투기의 항적이 줄을 잇고 있었다. 그해 11월엔 삼척 울진 무장공비 침투 사건. 우리 레이더 기지 상공은 야간 작전의 조명탄으로 환했고 낮엔 1.2일 사태 때 잡힌 김심조 씨가 군용기를 타고 투항을 권유하는 방송을 하고 다녔다. 이듬해엔 동해에서 미군 정찰기 C-122 북한 공군에 의하여 격초되어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된다. 그때 한국은 2개의 전선을 가졌다. 베트남 파병 전선과 국내의 게릴라 전선.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의 도전에 예비군 창설과 중화학공업 건설로 대응한다. 김정영 당시 비서실장에 따르면 중화학공업 건설의 발상은 우리 손으로 무기를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그런데 무기를 만들려면 정밀기계 공업이 필요하고 정밀공업은 중화학공업이란 기반이 없으면 가동할 수 없다. 그래서 중화학공업 건설이란 대도박을 벌이게 되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유신선포가 이뤄진다.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를 내세운 유신체제가 출범하고 중화학공업 건설이 막 시작되었을 때인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터졌다. 중동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응징하기 위하여 석유 수출 제한이란 집단행동을 하는데 친이스라엘 국가로 몰린 한국은 한때 석유 수출 금지 대상국으로 찍히기도 했다. 박정희는 여기서 운명적인 결단을 내린다. 중화학공업을 접지 않고 오히려 밀고 나가면서 오일머니가 몰리는 중동 건설 시장으로 진출. 1977년엔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중동산 석유를 사고도 조금 남을 정도였다. 이런 연쇄 반응을 부른 단초는 김일성의 1.2일 청와대 습격 사건이었다.
그의 6.25 남침은 민간인 박정희를 소령 박정희로 복귀하도록 하여 그 11년 뒤 쿠데타로 집권하도록 했는데 1.1 사건은 대통령 박정희를 자극하여 국력을 총동원한 대응을 불러들여 오늘날의 남북한 차이를 만들었다. 김일성의 두 번째 도발은 나의 인생 설계도 바꿔놓았으니 군 복무기간이 4개월 연장된 일이다. 예정대로 3년 복무 뒤 제대했으면 바로 대학 3학년으로 복학하려고 했는데 이게 틀어진 것이다. 군대 이야기. 나는 3년 4개월간 요격관제 특기병으로 근무한 뒤 1970년 6월 30일 공군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군번은 327502. 대전에서 부산으로 열차를 타고 귀향길에 올랐을 때 나의 심신은 부산에서 대전으로 갈 때보다 더욱 강건하게 되어 있었다. 나의 가슴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했다는 자부심과 몸성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차 있었다. 나는 사병 161기로 입대한 뒤 대전에서 훈련을 받던 중 폐렴과 늑막염 합병증으로 4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63기와 함께 항공병 학교를 졸업했다. 입대 기준으로는 161기, 졸업 기준으로는 163기란 정체성의 혼란을 줄곧 겪어야 했다. 나는 동해안의 레이더 사이트에 배치된 다음부터 군번과 제대 연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나는 163기가 아니라 161기이다. 그러니 162기 너희들은 비록 나보다 먼저 훈련소를 졸업하고 이 부대에도 먼저 배치되었으나 나의 부하다 라는 입장을 취했다. 처음에는 말을 서로 놓던 163기가 반발하였고 162기 졸병들은 어이없어 하였으나 주먹다짐도 해가면서 내 몫을 찾아 먹게 되었다. 161기 동기생들이 나를 밀어준 덕분에 나의 정체성 회복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이다. 한국 현대사의 한 시대를 주름잡은 648기처럼 역시 동기생은 많고 보는 것이었다. 나는 요즘도 군대를 군대라고 쓰곤 한다. 대학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덕을 기자 생활 때 보았다. 요격관제병은 관제사가 전투기를 유도할 때 그 옆에서 수동식 컴퓨터로 비행기의 속도, 고도, 방향 등을 계산하여 보좌해 주는 조수이다. 이때 얻은 비행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나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대한항공 007 비격 사건 등 항공사고를 많이 취재할 수 있었다. 우리 부대는 미 공군과 합동 근무를 하면서 비행기 식별 업무로 해서 일본 자위대와도 연락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영어, 일어 회화를 실습할 수 있었고 지금껏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침묵의 암실. 우리 부대는 절간 같은 산정이 고독한 사이트 내 침묵의 암실에서 근무한 관계로 해서 학구적이었다. 유일한 낙이 있었는데 저녁 먹고 내무반에서 영화 상영을 할 때였다. 영어를 좀 한다고 조갑제 졸병은 만날 미군 부대에 가서 영화 필름을 빌려 오는 역할을 맡았다. 1년에 300편 정도는 보았으리라. 영화를 많이 본 이력도 요사이는 대화의 중요 반찬으로 살아있다. 나는 휴가 갈 때 상관들의 연애편지 심부름도 덜어한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부산의 군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장교를 알게 되었다. 눈이 많이 와서 찻길이 끊어지는 바람에 예정된 4박 5일의 휴가가 취소되어 내무반에서 시간을 죽이고 있을 때 나는 이 간호장교에게 단편소설 분량의 편지를 써서 소포로 붙였다. 언제 답장이 오는가 하고 가슴을 졸이고 기다리는데 한 달쯤 지나서 그것이 왔다. 엽서 한 장이었는데 잘 받았습니다. 가 전부였다. 답장이 아니라 접수증이었다. 공군 졸병과 간호장교 사이의 연애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때 연습해둔 긴 글쓰기는 나의 생활 무기가 되고 있다. 요격관제병이 맨 처음 하는 일은 플라팅이란 것이다. 비행기 항적을 플라스틱 게시판에 그려 넣는 일이다. 플라터는 게시판 뒤에서 리시버를 띄고 있다가 레이더 관측병이 불러주는 좌표를 찍으면서 비행기가 날고 있는 자취를 그려 넣으니 글자는 거꾸로 써야 한다. 글자 거꾸로 빨리 쓰기가 기네스북에 오른다면 내 이름은 상위에 있을 것이다. 박정희.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도 박수가 없습니다.
1971년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는 박정희 영구 집권을 경고했다. 남자들 모임에 나가서 한 30분간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누가 군대에 갔고 누가 가지 않았냐 하는 것을 거의 80%의 확률로서 맞힐 자신이 있다. 대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 분위기가 다른 것이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 3년여 기간을 군대에서 보냈다는 것이 한 인간의 모습에 지울 수 없는 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한국 보수를 욕보이는 윤석열, 황교안 두 사람이 군대 경험이 있었더라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지 않았으리란 생각도 해본다. 나는 제대한 뒤 대학 3학년으로의 복학을 포기했다. 빨리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다. 신문사 수습기자 입사시험에서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는 부산의 국제승보에 지원서를 냈고 1971년 2월 1일부터 기자로 뛰게 되었다. 김일성 때문에 나라와 나의 운명도 달라진 것이다. 기자 생활 2달 뒤인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박정희 후보는 부산 유세를 조선방직터에서 했다. 큐를 할 줄 모르는 박정희의 연설은 교과서적이었다. 얼마 전에 지난 60년대에 10년 동안 전 세계 1, 2공역의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경제성장이 빨랐느냐 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3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모든 국가가 수출 증대를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는데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빨리 성장을 했는가 하는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1등이었습니다.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3등을 하고 수출에 있어서는 1등을 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국가대표 선수를 뽑아서 올림픽 대회에 보낼 경제성장이 있어서는 동메달을 땄고 수출에 있어서는 금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따고 돌아오면 김포 비행장에 나가서 꽃다발을 걸어주고 자동차 타고 서울 시내에서 축하 퍼레이드를 하며 전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주는데 지난 10년 동안 경제건설 올림픽 대회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 선수 팀이 2번 출전해서 동메달과 금메달을 따도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크게 박수해준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26살의 조갑재 기자는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지 않았다. 같은 자리에서 김대중 후보의 연설을 들었을 때 흥분과 재미가 없었다. 김대중은 이번 선거가 영구 집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하고 다녔다. 그 8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를 지지했던 나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1971년 4월 27일 나는 물론 박정희를 찍지 않았다. 투표일 며칠 뒤 박정희 대통령은 김종필을 불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국민들이 표를 이렇게밖에 안 주나 라고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중대 결심을 시사한다. 그를 서운하게 만든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된 셈이다. 계속